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세 번째 귀산사 사람 책 5수레입니다. 귀산사는 송악산 소격전 동쪽 옆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고려의 11번째 임금인 문종은 이 절에 자주 나와 잔치를 벌였고 25번째 임금인 충렬왕도 여기에 와 구제 생도들의 여름 공부를 구경하기도 했다. 이때로부터 오래 뒤에 변결행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을 만큼 운치와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병중에 얼음얼음 세월도 잘 가니 산에 가득한 단풍잎에 또 가을이 깊었구나. 10년 형설로 창 앞에서 공부하던 뜻으로 오늘 와서 나 혼자 귀산사 누대에 기대 섰네. 송도의 가을은 송악산이 먼저 알린다. 6월이었어도 송악산의 바람은 시원했고 본당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도 청명했다. 향내로 가득한 경내로 사나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40살을 갓 넘어 보이는 사나이였다. 걸음걸이는 활발했다. 사나이는 본당 앞에 이르자 사방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석보야! 이놈 석보야! 석보는 귀산사의 주지였다. 유서 깊은 사찰의 주지를 이같이 부를 수 있다면 각별한 사이임이 분명했다. 석보의 모습은 쉬이 보이지 않았다. 사나이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놈 석보야, 당장 대령하지 못하겠느냐? 법당에서 나어린 삼이승 하나가 쪼르르 달려나왔다. 반들거리는 삼이승의 머리는 파랗게 보였다. 삼이승은 합장을 하며 말했다. 대사께서는 예불 중이시옵니다. 예불은 무슨 얼어 죽을 예불이라더냐? 당장 나오라고 이르렸다. 사마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사나이는 웃음기 하나 없는 근엄한 얼굴로 파격적인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석보가 법당에서 나왔다. 사나이는 다시 소리쳤다. 형님이 오셨는데 예불이면 다냐? 고이연 놈 같으니. 쯧쯧쯧. 석보는 혀를 차고 나더니 법구경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석보가 이런 구절을 중얼거리는 데는 뜻이 있었다. 두 사람의 상봉이 참으로 오랜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귀양에서는 언제 풀려났느냐? 석보가 사나이에게 물었다. 허허허, 산천을 보타면서 살았지. 별자리를 본 게로군. 내 놈이 보는 것은 천하의 하윤이 못 보려고. 하윤이었다. 걸물이라기보다는 박학이라야 옳은 인물이었다. 본관은 진주요, 자는 대림이라 했다. 호를 호정이라 했다. 18살이 되던 해 공민왕 14년 1365년
문과에 급제했다. 당시의 시험관이었던 이인복이 하윤을 보고 크게 될 인물임을 알아차린 듯 아우 인미의 딸과 성혼시켰다. 벼슬이 첨서 밀직 사사에 이르렀을 때 최영의 요동 공략을 반대했다 하여 양주에 귀양을 갔었다. 하윤의 학문은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음양은 물론이요 의술, 성경, 지리에까지 밝았다. 이 같은 학문의 바탕은 그로 하여금 관상까지를 보게 했다. 경서에 능한 석보와 호영호제로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학문이 호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귀산사의 경내를 빠져나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았다. 한 발 일찍 다가선 듯한 가을바람은 계곡의 물소리를 실어나르듯 시원하게 들려왔다. 방원이란 사람의 관상을 한번 보지 그랬느냐? 석보가 넌지시 물었다. 방원이라 못 듣던 이름인데 송원의 다섯째 자제가 아니냐? 송원은 이성계의 호다. 넌 만나 보았느냐? 지나는 걸음에 얼핏 보았지. 상은 악업이 있긴 했어도 눈이 부셨어. 악업이라. 하윤은 석보의 말을 되씹으며 중얼거렸다. 쏴 하고 솔바람이 스쳤다. 석보의 옷자락이 펄럭 움직였다. 먼 산을 보고 있던 하윤이 입을 열었다. 기우는 성하는가? 성이 아니고 쇠겠지. 석보의 음성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만한 것쯤은 능히 알고 있는 하윤이기 때문이었다. 계곡 쪽에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두 사람이었다. 옷차림을 보아서는 명문의 자손들이 분명했다. 걸어오는 두 사람은 뭔가 속삭이고 있는 듯 했지만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 보였다. 두 사람의 모습이 얼굴을 알아본 만큼 가까워졌을 때 석보가 입을 열었다. 정창 부원군이시구만. 하윤이 흠칫 몸을 움직이며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 모두 수려한 얼굴이었다. 어느 쪽이? 이번에는 하윤이 물었다. 오른쪽일세. 왼쪽은 왕덕대감 아니신가? 하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창 부원군이라면 이성계에 의해 임금이 될 뻔한 사람. 하윤으로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왕덕 또한 정창 부원군에게 버금가는 왕실의 중추적인 인물이 아니던가. 내 놈을 만나러 왔을 테지. 글쎄,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정창 부원군과 왕덕은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바위에 앉고 있었다. 밀담인계로군. 하윤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둘만의 얘기를 주고받기 위해 물소리가 요란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바위 틈을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는 이들의 밀담을 흘려보내기에 충분했다. 아무래도 한 번은 보위에 오르실 것 같지를 않습니까? 왕덕이 조심스럽게 정창 부원군에게 물었다. 난 생각이 없네. 왕실은 어찌하시고요? 내게 무슨 힘이 있나? 정창 부원군은 안타까우리만큼 힘없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보고만 계시렵니까? 그러니 어찌하나. 허참. 왕덕은 신음을 토해냈다. 정창 부원군은 왕족의 후예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왕덕도 살아가는 것에서는 불편함이 없다.
이들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정창부원군은 현재의 부귀영화만으로 만족해하는 편이었고, 왕덕은 고려 왕실의 타성인 신씨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터였다. 그러니까 정창부원군은 나약한 선비의 기질이었고, 왕덕은 혁명화적인 야망이 있는 셈이었다. 형님, 왕덕은 형님이라 불렀다. 항렬이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정창부원군의 면전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결례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형님? 누구의 힘으로든지 보위에 오르세요. 태조 할아버님께서 고려를 창업하신 지 470년입니다. 그런데 타성이 보위를 이어온 지 벌써 14해가 아닙니까? 형님이나 저나 왕씨의 핏줄을 받은 명색이 왕족이 아닙니까? 조상님들이 세운 나라를 타성에게 맡겨서 될 일입니까? 이런 꼴로는 죽어서도 선묘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위는 저희들 왕씨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는가? 아시는 어른이 왜 이리 무심하십니까? 집안에 든 작은 도둑은 내치시면서 보위를 노리는 큰 도둑은 내버려 두시다니요. 내가 보위에 오른다고 될 일이 무에 있겠는가? 형님, 골 밖에 있을 때와 보위에 계실 때는 다릅니다. 힘이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리를 따른다고들 하질 않습니까? 난 이대로가 좋아. 형님 한 분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종묘사직을 위해서는 좋을 게 못 됩니다. 왕덕은 집요하게 설득했다. 만일 정창부원군이 왕위에만 올라준다면 왕권의 회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왕덕의 신념이었다. 형님, 왕위를 왕실의 손으로 지켜갈 수 있다면 그건 목숨을 재촉하는 일일세. 왕덕은 아연했다. 정창부원군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이 되지는 않겠다고 했다. 왕덕은 언성을 높였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찾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물소리가 쏴 하고 크게 들렸다. 정창부원군은 사방을 둘러본다. 누군가가 엿듣고 있는 듯한 불길함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적중했다. 나무꾼 차림의 사나이가 지게를 벗어놓고 정강이를 걷어올리더니 발을 씻기 시작하고 있었다. 숙번이었다. 정탐이 분명했다. 정창부원군과 왕덕이 숙번을 알아볼 리가 만무하다. 정창부원군과 왕덕은 잠시 숙번의 모습을 지켜본다. 보잘것없는 나무꾼으로 보였는지 왕덕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음성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다. 형님, 금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쫓겨납니다. 형님, 제게만이라도 귀뜸해 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유림을 두루 찾아뵙고 왕권의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질없는 일일세 단념하게나. 왕덕은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얀 구름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누가 흐르는 구름을 일러 무심하다 했는가. 왕덕이 쳐다보는 오늘의 하늘은 빈 가슴만큼이나 허망했다.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생각이 없다네. 정창부원군은 한숨처럼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덕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니, 내려가시겠는가? 왕덕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던 길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숙번도 일어선다. 벗어던져졌던 빈 지게를 오른쪽 어깨에 걸쳐매고 어슬렁어슬렁 그들의 뒤를 따랐다. 헛, 그거 참.
하윤이 단식했다. 얘기대로 꼬이기만 하는데 염탐은 떨어지지 않고 하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도통한 사람이 아닌가. 석보의 얼굴에는 미소가 흘렀다. 하윤의 눈이 신통했기 때문이다. 피하고 따르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시계에서 벗어나자 이제 어쩔 참이야. 석보가 하윤의 거취를 물었다. 산입에 거미줄 치려고 전제를 개혁해야 백성들의 숨통이 트일 텐데 하윤의 의중을 떠보고 있었다. 중놈이 안 하는 짓을 중생이 하겠느냐. 석보는 찔끔했다. 하윤이 석보의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귀산사에도 적지 않은 사전이 있다. 그 사전을 거리낌 없이 내놓아야 전제는 개혁이 된다. 내놈이 사전을 선뜻 내놓기를 꺼리는데 명문 거족들이 내놓을 까닭이 없지. 앞장서 볼 양은 없고 어렵다니까. 어렵다면 나서볼 생각이 없다는 겐가. 하긴 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게지. 전제를 개혁하는 일, 오직 이 일만이 지금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일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윤이 이 일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문 사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전제의 문란은 명문 사족들이 살림이 부풀게 했고 백성들을 핍박의 구렁텅이로 쓸어 넣었다. 전제를 개혁해야 해야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자면 명문 사족들의 논밭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일에 찬성하고 나설 명문 사족이 과연 몇이나 될까? 배고파 굶어 죽는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고 호의 호식하는 명문 사족들에게는 힘이 있다. 이것이 봉건사회의 윤리다. 지금의 고대는 전제인 난맥으로 썩어가고 있다. 이 점을 개혁하자면 명문사족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뛰지만 모아진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합하는 것이 세상사의 속성이다. 이성계가 조준 정도전에게 전제의 개관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은 고려를 부패해서 구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사실 이 일은 조준과 정도전에 의해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나 석보나 하윤은 모르고 있었다. 인정소리가 들려왔다. 송악사는 노을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다. 그만 들어가지. 석보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윤도 일어섰다. 여기서 며칠 쉬어가야겠다. 좋을 대로 하려무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두 사람의 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격변의 시대를 걸어가는 거인들이지만 마음만은 심란하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등촉이 하늘하늘 흔들렸다. 민씨 부인이 주안상을 방원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빈잔에 술을 가득히 따랐다. 방원은 첫 잔을 비웠다. 이들 내외의 정담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왕실의 움직임이 있어요? 방원의 동작이 일순정지된다. 정창 부흥군과 왕덕 대감이 송악산 계곡에 갔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숙본에게 정창 부흥군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방원의 안색은 어이없는 놀라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비록 거느리고 있는 지엄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다. 물론 처음 느낀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물줄기가 요란한 곳에 자리를 잡더랍니다. 밀담이 아니옵니까? 남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밀담이옵니다. 방원의 미간이 찌푸러지더니 전율하듯 몸을 떤다. 불끈 주먹도 쥐었다. 혈기왕성한 방원은 참을 줄을 모른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다는 게요? 마치 문초를 하듯 방원이 물었으나 민씨 부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그걸 알아들었다면 밀담이 아닐 테지요. 방원은 고영인이 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씨 부인은 다시 술을 따랐다. 왕실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좌시중 대감도 움직입니다. 좌시중 대감의 움직임은 아버님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조민수 따위가 감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인심이 좌시중 대감이 편이 되기는 쉬워도 아버님 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야 논밭이 아까워서가 아닌가. 그 일 아니고 더 중한 일이 무에 있사옵니까? 아버님 의향을 따르다가 알거지가 되느니 아버님을 버리고 영화를 누리는 쪽이 현명하겠지요. 밀어붙이면 될 일일 테지. 방호는 술잔을 비운다. 뱉어놓은 말만큼이나 거친 동작이었다. 부인은 심려 마세요. 됩니다. 두고 보세요. 방원의 워저에는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웃었다.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심기에 긴장과 자신감을 지속하게 하고자 했다. 요사이 며칠 동안 방원은 7점선의 거처를 드나들면서 허송하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생각이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소임은 끝난 셈이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촛불이 하늘거렸다. 방원과 민씨 부인의 시선은 어느 사이엔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밤은 전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7월로 접어들면서 바람은 찬 기운을 실었다. 가을이었다. 추동. 이성계의 집 사랑방에는 조준과 정도전 그리고 심덕부가 와 있었다. 조준은 두툼한 문서를 이성계 앞으로 내밀었다. 전제 개혁안이었다. 수고하시었소. 이성계가 조준에게 치하했다. 정도전이 의사를 개진했다. 당장 시향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아옵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전이 말을 이었다. 내일이라도 중신들과 의논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테지. 이성계는 역시 신중했다. 쇠는 닳았을 때 두들겨야 그릇이 됩니다. 단숨에 밀어붙이는 게 좋아요. 심덕부의 제언이다. 이성계는 웃으면서 말한다. 쇠든 사람이든 아직 달지를 않았어요.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걸. 방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시간이 얼마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대사헌. 이성계가 정적을 깨듯 조준을 불렀다. 조준은 대사헌이 되어 있었다. 상소문을 초해 주시오. 전제 개혁이 화급을 다투어야 하는 까닭을 아주 소상히 적어야 할 게입니다. 조준은 이성계를 건너다 보았다. 개혁안이 완성되었는데 상소를 올릴 게 무엇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대감, 주상의 나이 9입니다. 그런 상소를 올린다 해서 알아볼 턱이 없지를 않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경륜이 있습니까? 정도전이 반대의 뜻을 개진하자 심덕부가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조정 중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제 개혁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그뿐이 아니오이까. 회군한 장수들이 대감의 의향을 거역할 리가 만무하오이다. 이성계는 그제서야 상소의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전제를 개혁하는 일은 명문 거족과 싸움입니다. 백성들이 논밭을 강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과연 소유하고 있는 논밭을 선뜻 내놓으라고 으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성계는 잠시 말을 끊었다. 끓어오르는 울분을 식히고 있는 듯 했다. 이성계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상소는 주상이 읽는 게 아니라 좌시중이 읽습니다. 좌시중은 전제의 개혁을 반대합니다. 좌시중뿐이 아니라 한산군도 반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지 않았다 해도 소유한 논밭이 엄청납니다. 좌시중이 반대하고 한산군이 찬성하는
아니하면 유림이 이에 동조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표면화시켜 놓은 방법으로는 일단 상소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백성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목에는 힘이 들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도전만은 이성계의 속마음을 감지했다. 전제의 개혁을 여론화시켜 놓은 다음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뜻이 분명했다. 서둘러 주세요. 며칠 후 조주는 전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의 학식과 경륜이 동원된 당당한 문장이었다. 전제를 바로잡아 국용을 족하게 하고 민생을 후하게 하며 인재를 가려 기강을 진작하고 정령을 거행하는 것은 오늘날에 당한 급선무입니다. 나라의 운수가 길고 짧은 것은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에 있고 민생의 괴롭고 즐거움은 전제의 고르고 고르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맹자에서 비롯된다. 일찍이 맹자는 백성은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라고 피력한 바 있다. 조준의 상소는 이어진다. 한나라가 전세를 박하게 하였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한 것이 400년이 였으며 당나라가 백성의 밭을 고르게 하여 천하를 차지한 것이 거의 300년이었고 주나라가 전전을 철폐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이 2대에 망하였습니다. 신라 말기에도 밭이 고르지 못하여 부세가 무거웠으므로 도적의 무리로 일어났습니다. 전제의 문란이 곧 망국으로 갔음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한 다음 개혁의 골자를 적었다. 그리고 전제의 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도 적었다. 밭은 백성들을 기르는 것인데 오히려 백성들을 해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슬프다 아니하리. 백성들이 사전의 도조를 낼 때 다른 사람에게 빌어내고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길이 없으니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우위로 하늘까지 치솟아 있다는 작금의 현실까지도 지적했다. 또 나라의 3년의 저축이 없이는 나라꼴이 아니다라는 선현의 가르침도 상기시켰고 논밭을 빙자한 가렴주구와 뇌물의 수수는 가차없이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규절도 넣었다. 실로 당당하고 도도한 상소였다. 창왕은 물론이요 조민수도로부터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조정의 중신들까지도 이 같은 상소에 대해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조민수가 전제개혁의 상소를 묵살하는 데는 그 나름의 승산이 있었다. 조민수는 조준의 상소를 이색, 이임, 우현보, 변한열 등에게 먼저 보였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색은 유림의 거두였고 이임은 왕비의 아버지다. 우현보는 정당문학과 대사원을 지낸 인물이며 변한열은 이성계의 부장을 지낸 사람이다. 법이란 경솔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색의 의견이었다. 모두가 당대의 명문들이라 엄청난 사전을 갖고 있었으니 이색의 의견을 찬동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명문 거족들이 단합할 수 있다면 조준의 상소 따위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임이 분명했다. 어찌 될 것 같으냐? 석보가 승방에 누워있는 하윤에게 물었다. 피를 볼 테지. 하윤의 대답이었다. 석보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자고로 사람의 힘으로 길을 꺾지는 못했다. 하윤이 또 중얼거렸다. 석보는 잠자코 있었다. 내버려두면 하인의 말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세에는 흐름이 있어.
흐름을 바로 알면 성하고 그걸 모르면 쇠하지. 석보는 피식 웃었다. 하윤의 누워있는 모습도 볼만했지만 그의 중얼거림이 절묘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논밭을 내놓아라. 허허허. 네 놈 같으면 내놓겠느냐? 석보는 기침을 했다. 의식적인 헛기침이었다. 귀산사에도 만만치 않은 사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니 불쌍한 것은 백성일 테고 칼은 이미 뽑았는데 그냥 칼집에 넣자니 장수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장수란 이성계를 두고 하는 소리다. 피를 볼 게다 이놈아. 하윤이 털고 일어섰다. 내려가려고 또 보자. 하윤은 승방을 나섰다. 풍경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울리고 있었다. 귀산사에서 바로 보는 송악산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산토끼 한 마리가 하윤의 발밑을 가로지르며 뛰었다. 이 무렵 이성계의 방에서는 경론이 오가고 있었다. 방언의 음성은 당당하고 거칠었다. 이성계도 조준도 경청하고 있었다. 정도전, 심덕부, 퉁두란도 듣기만 했다. 금년 정월달에 있은 일이 옵니다. 아버님, 여문방 인견미의 족당을 내칠 때 조민수는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노략질한 전답의 문서를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조민수가 회군한 다음 좌시중의 자리에 오르자 그때 돌려준 전답의 문서를 모조리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런 자가 좌시중의 자리에 있고서야 전제 개혁이 될 까닭이 없지를 않사옵니까? 마치 뜀박질을 마친 사람처럼 방우는 숨갑바했다. 울분도 단숨에 터뜨리면 가슴이 뛰기 마련이다. 그뿐이 아니질 않사옵니까? 조민수는 이인님을 예장하고자 했습니다. 만장을 지어주고 치제하여 추증하고자 했사옵니다. 국법을 어긴 자를 예장하려 했다면 조민수는 이인님의 족당이 분명한데 이런 자가 수상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옵니까? 게다가 임금이 나이 9살입니다. 이성계의 미간이 움직였다. 모두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아래없기 송구스러운 말씀이오나 아버님께서는 우시중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계셨사옵니다. 좌시중이 변변치 못하면 우시중의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 국법이 아니옵니까? 아버님께서 등청을 아니하시는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이 사람 방언이 퉁두란이 듣기 민망하다는 듯 방언을 제지하려 했다. 방언의 음성은 거기에 반발하듯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대사께서 올린 상소는 한산군 우현보 이인님 변한열의 사랑방을 한 바퀴 돌았사옵니다. 조민수의 교활함이 아니옵니까? 이들이 논밭을 내놓으리라고 보시옵니까? 아니 내놓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 심덕부가 나섰다. 방언의 음성은 가라앉질 않았다. 명분이라는 게 선조들이 정해놓은 법령은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게입니다. 한산군의 입에서 나왔답니다. 저들은 야합을 하고 있사옵니다. 야합의 두령이 조민수입니다. 아버님 보고만 계시겠사옵니까? 이성계는 허공에 시선을 둔 채 움직이지 않았으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대사원 대감, 방언이 조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조준은 방언을 건너다 보았다. 방언의 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눈이었다. 대사원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대관들이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을 실책해서라도 조정 관원들의 비율을 적발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일이 아니옵니까? 대관들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고서는 대사원의 실책이 없다면 이 나라 고려는 100년 하청이 될 것으로 아옵니다. 방언의 말을 마치자 좌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모두가 아버지 이성계의 연배들이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성을 높여 무례하였사옵니다. 방원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사죄의 말을 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쯤 했으면 불을 지른 것으로는 충분하겠지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 내가 우시중의 책무를 소홀히 했음이야. 이성계가 먼저 시인하고 나섰다. 이런 투의 말은 정치권 안에서는 시인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이 상례다. 조진이 알아차렸다. 이성계가 우시중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털어놓은 것은 대사원도 책무를 소홀히 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조민수의 탄핵이 결정된 셈이다. 결정된 일은 서둘러야 한다. 서두릅시다. 심덕부가 일어섰다. 퉁드란도 따라 일어섰다. 대사원과 삼봉은 앉아 계세요. 이성계의 말이 떨어지자 조준과 정도전은 일어서려던 동작을 멈추면서 엉거주춤 다시 앉았다. 방원도 그대로 있었다. 좌시중을 한산군에게 맡기도록 하시오. 한산군 이색에게 문화시중의 자리를 주라고 했다. 방원이 한 발 다가앉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넌 잠자코 있거라. 아니되옵니다, 아버님. 한산군은 전제개혁에 찬동하지를 않사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찌하여 어렵게 하시려 하시옵니까? 방원의 음성은 간곡했다. 정도전이 방원의 말을 받았다. 대감께서 수습하심이 옳을 것으로 아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귀산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